제 진짜 이름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서윤이라고 할게요. 올해 35살이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났다는 전형적인 불륜 스토리였죠. 하지만 그 상황을 제가 겪어보니 정말 여느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충격적이었고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더 웃긴 건 이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그 상간녀가 저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걸로 저희 제값 치르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더군요. 천국 가고 싶다니,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서 얌전히 죽겠다니, 어떻게 두 남녀를 지옥으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간녀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저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듣다 보면 이게 실화냐 싶으실 테지만 제겐 현재 진행형 인생이랍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착실히 경력을 쌓던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회사원 생활 몇 년 차 되던 해 사내 체육대회에서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그는 첫인상이 굉장히 밝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타입이었어요. 농담도 곧잘하고 사람들 사이를 휙휙 다니며 분위기를 띄우는 데 능했죠. 그 매력에 저도 금방 끌렸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 초반부터 이 남자의 바람기가 엿보이는 사건들이 가끔 있었어요.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 만났다는 후배 여학생들과 굉장히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더라고요. 오빠, 오늘은 안 와요? 보고 싶어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만나서 밥 먹어요. 같은 메시지가 밤낮으로 울렸어요. 처음엔 그냥 동아리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았나 보네 하고 넘겼는데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끔 애정 섞인 농담이 오가거나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나도 질투나요. 같은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누구야? 왜 저런 식으로 말해? 하고 물으면 남편은 그냥 후배가 장난치는 거야. 설마 질투해? 라며 웃어 넘겼죠. 그때 저는 원래 이 사람 성격이 워낙 사교적이고 인맥이 넓어서 그렇구나 라고 믿었어요. 조금 찜찜했지만 굳이 싸우기 싫어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미 바람기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었는데도 제가 못 본 척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또 한 번은 연애 5, 6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에 오빠, 나 곧 한국 들어가요. 오빠 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해외 어학연수 다녀올 때 알게 된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분과 과거에 썸 비슷한 관계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제가 근데 왜 아직도 친하게 지내? 라고 물으면 남편은 그냥 친구야. 소개팅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뒤로 친해졌지. 사귀진 않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과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 은근히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가령 한국에 오면 우리 단둘이 회포 한번 풀자. 그때 당신이 나보고 예쁘다고 해서 설렜는데 같은 대목이요. 제가 문제 삼으면 남편은 설마 내가 진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 그냥 얘가 아직 날 좋아하는가 본데. 내가 딱 잘라 거절하기도 그렇잖아. 사람 인연인데 굳이 틀어지고 싶지도 않아. 라는 식으로 합리화했어요. 저도 괜히 꼬투리 잡았다가 다툼이 커질까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경고만 했어요. 제 마음의 불안을 숨긴 채로 말이죠. 남편은 결혼 전에도 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술자리가 조금 무르익으면 꼭 여자 후배나 여성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뭐해? 나 술 마시는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하는 식으로 떠들곤 했죠. 저랑 연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가까운 시각에 다른 여자들과 통화하길 즐겼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 왜 굳이 여자들한테 전화해? 하면 남편은 그냥 재밌잖아. 남자들끼리만 있으니 심심해서 그래. 걔들이 딱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 마. 라고 늘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어떤 날은 남편 핸드폰에 술 취한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고
오빠, 나도 그 자리에 불러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기분 나빠하면, 야, 넌 왜 이렇게 소유욕이 강하냐?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라며 저를 구속하고 피곤한 여자친구처럼 몰아붙였죠. 그리고는 제가 삐치면 꽃다발을 사서 찾아오거나 미안하다며 애교로 풀곤 했는데, 돌아보면 참 교묘했어요. 딱 화해만 하게 만들고 그 후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으니까요. 그가 가장 자주 쓰던 말이 나 원래 인맥이 넓어서 여자들하고도 편하게 지내는 스타일이야. 이건 내 생활 방식이야. 였어요. 처음엔 그 말에 어느 정도 설득당했죠. 회사 생활에서 인맥을 넓히거나 친화력이 좋은 건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 동료나 지인이 우리 오빠라면서 지나치게 가깝게 구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무조건 그냥 친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넘어갔어요. 심지어 SNS에 여사친이랑 단둘이 술 마시고 찍은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어요.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내가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없어서 올린 거지 떳떳하니까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요. 그런 식으로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바람의 기운 혹은 선 넘은 친밀감 같은 게 느껴졌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능청스럽게 얼버무리면서 늘 저를 안심시키거나 역으로 제가 예민하다는 듯 몰아갔어요. 그리고 저도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그래 한 번쯤은 넘어가자며 좋게 좋게 믿어주려 애썼죠. 결혼 초반엔 그래도 나름 행복했어요. 둘 다 회사 일이 조금 바빠도 저녁에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엔 근교로 나가 바람 쐬곤 했죠. 주변 사람들도 너희 진짜 천생연분 같다고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 결혼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쯤부터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고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집안에서도 점점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이 바쁜가 싶어도 묘하게 눈이 마주치면 피하는 듯한 태도라든지 휴대폰을 지나치게 숨기려 드는 행동들이 슬슬 제 의심을 키웠죠. 회사 일이 바빠질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몰리면 야근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질문을 하면 남편은 시큰둥하고 뭐 그냥 일이 많아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하루 일과를 늘어놓으면서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점차 대화가 뜸해지고 표정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두 달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그 시간이 길어졌어요. 회의가 늦게 끝나서 직장 행사 후에 팀원들이랑 2차를 가서 등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와서 슬쩍 봤는데 솔지 씨라는 이름과 함께 다정다감한 문자가 온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 힘들었죠. 그래도 같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한가해질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함께 있어서 든든한 이유가 뭘까? 회사 동료가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거겠지. 처음엔 저도 스스로 다독였어요.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와 어딘가 감정이 실린 듯 보이는 저 문자의 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약간 의심이 생긴 뒤로는 별것도 아닌 일에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야근은 또 왜 이렇게 자주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냈어요. 남들은 다 야근하는데 나만 야근 안 하면 이상하잖아. 하는 식으로 대받아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잠을 설쳐서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문 앞에서 넘어질 듯 휘청거리는 거예요. 제가 부축하려고 다가갔는데 남편 옷깃에서 이상한 향수가 확 풍겼어요. 확실히 제 것이나 남편이 쓰는 게 아니라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너무 진해서 나도 모르게 비위가 상할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무슨 냄새야? 혹시 누구랑 술 마셨어? 하고 묻자 남편은 취해서 잔뜩 비털거리며 혀꼬인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냥 회사 사람. 아, 피곤해. 좀 자게 내버려둬.
그리고는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쓰러지듯 잤어요. 저는 한참 거실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며 앉아 있었죠. 이게 뭐지? 정말 회사 동료일 뿐인데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나? 아니면 단체 회식에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뿌린 향수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지만 무슨 소리야? 술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쓰던 향수가 좀 묻은 거겠지? 너도 한 번씩 그러잖아. 지하철에서 누가 스치면 그 사람 향이 옷에 배잖아. 이렇게 시큰둥하게 넘기더라고요. 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러던 중 기막힌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의 회사에 있는 한 직원이 저에게 몰래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 직원은 남편과 같은 부서가 아니었지만 회사 소문을 전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남편분이랑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좀 수상해요. 둘이 퇴근 후에 자주 단둘이 만나는데 회사 안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인가요? 했더니 두 사람이 사내에서 마주칠 때 눈빛이 심상치 않다. 종종 둘이 차를 같이 타고 나간다. 지난번에 단체 워크숍 때는 둘이 몰래 빠져나갔다. 같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둘이 휴가 날짜를 비슷하게 맞춰서 같이 쉬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괜히 정보를 알려준 분이 곤란해질까봐 일단은 저 혼자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접근한 증거는 바로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할 때 잠깐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했는데 수상할 정도로 비밀번호가 매번 바뀌어 있어서 번번이 실패했어요. 참 부지런도 하죠. 그러다 운이 따랐던 날이 있었어요. 남편이 한밤중에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날 현관에 쓰러져 자버렸거든요. 폰은 마침 잠금이 풀린 상태였고 배터리도 남아있었어요. 재빨리 열어봤더니 제가 모르는 여성과의 메시지가 주르륵 뜨는데 오늘 늦게까지 수고했죠. 오빠 덕분에 버텼어요. 라는 달달한 내용들이 보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솔지. 남편이 회사에서 같이 일한다는 그 직장 동료였어요. 바로 직감했죠. 불륜이 확실하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로 바람이구나. 설마가 사실이 되어버렸구나. 그래도 아직 사진이나 결정적 증거가 아닌 문자 몇 통이라 제가 이걸로만 너 바람피지라고 따져 물어도 남편이 잡아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파고들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한 다음 방법은 남편이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추적하는 거였어요. 특히 직장 동료와 몰래 만나려면 은근히 술집이나 카페 등에서 영수증이 나올 테니까요.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저녁 10시에서 11시쯤 도심의 카페나 식당 결제가 종종 있더라고요. 야근하는 중에 카페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매주 비슷한 시간에 찍혀 있었어요. 택시 영수증을 거실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찍혀있던 독차지가 저희 집 근처가 아니고 엉뚱한 곳이었더라고요. 회사 회식 후에 탔나 싶어도 동선이 너무 비정상적이었어요. 남편에게 이게 뭐야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은 회사 사람들이랑 단체로 간 거야. 내가 대표로 결제한 거고 라면서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니면 회식 끝나고 2차 장소로 이동했는데 택시를 여러 번 나눠 타서 그래. 같은 시기였죠.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었는데도 남편은 태어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자료들을 전부 모아두었어요. 나중에 혹시 소송으로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야근한다는 말이었어요. 진짜 야근이면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직접 남편 회사로 가보기로 했어요. 당신 늦게 끝날 때 내가 간식도 좀 사서 가면 좋아하겠지? 라고 살짝 돌려서 말하고 밤 9시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막상 건물로 올라가 보니 사무실 불이 다 꺼져 있고 직원도 몇 명만 겨우 남아있더라고요. 남편은커녕 회의실 문도 닫혀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나 지금 회의하고 있어. 아직 한참 남았어. 라는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까 싶었죠. 결국 제가 내가 회사 앞에 와 있어. 근데
왜 회의실 불도 꺼져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갑자기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보고서 작성 중이라 같은 핑계를 또 대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은 오히려 저를 향해 화를 냈어요. 약속도 없이 오면 곤란하지. 회사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라면서. 근데 그때 저는 이미 99% 확신했어요. 분명 외부에서 다른 누군가랑 만나고 있었구나. 남편 회사에서 저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주셨던 분도 저에게 증거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했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 처지가 안타까워서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구두 제보였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 보내줬어요. 회사 주차장에서 남편 차에 젊은 여자가 함께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시선만 봐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날은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까지 찍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자료를 바로 남편에게 들이밀면 제보해준 사람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넌지시 회사 사람이 너랑 어떤 여자랑 나가는 거 목격했다는데? 라고 흘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동료 중에 집 방향이 비슷해서 태워준 것뿐이야. 라고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증거를 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해주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기로 했어요. 먼저 남편 출퇴근 시간, 자주 들르는 장소, 그리고 밤에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특히 퇴근 후에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주말에 혹시 모텔이나 호텔에 드나들진 않는지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죠. 며칠 뒤 탐정이 충격적인 사진들을 건네줬어요. 거기엔 남편과 솔지가 카페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둘이 한 차를 타고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디테일한 타임라인 보고서까지 받아보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로 잡아떼긴 틀렸겠지. 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결정적 증거가 돼서 남편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제 빠져나갈 길은 없었죠. 사실 탐정 자료를 받기 전 저는 한번 직접 그 둘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제가 거래처에 갔다가 저녁 무렵 외근을 일찍 마친 날이었어요. 유명한 맛집에서 포장을 기다리다가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남성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 딱 남편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머리카락 길고 슬쩍 화려한 옷차림. 저 여자가 솔지일까? 저는 싸늘한 예감에 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둘이 주변 눈치를 조금 보더니 골목 쪽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허둥지둥 따라가려 했지만 포장줄도 빠져나오긴 늦었고 눈앞에서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 순간 이건 오해가 아닌 현실이구나 하는 충격이 확 와서 집에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며칠 뒤 탐정사무소에서 명확한 증거가 오니까 제 목격담과 찰떡처럼 맞물려서 완벽한 퍼즐이 됐죠. 모든 증거가 준비됐을 때 저는 그날 밤 남편을 거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진과 탐정 보고서를 놓아둔 채 차분히 말했죠. 이게 뭔지 설명해봐. 이 여자가 누군지, 호텔엔 왜 들어간 건지, 네가 말하던 야근이 사실 뭔지. 남편은 처음엔 이건 무슨 하는 표정으로 얼버무리다가 사진 속 호텔 장면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라며 실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많이 지루해지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놨어요. 너무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순간 눈물만 났어요. 남편은 애써 제 눈빛을 피하면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어떡하냐 하는 말로 일관했어요. 반성하는 건지 그냥 체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태도였죠. 그러면서 상간녀 솔지에 대해 그 여자도 외로워서 그랬어. 서로 순간적인 충동이었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외쳤어요. 이런 식으로 날 속이고 가정을 기만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난 이혼할 거야. 그때부터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고 어쩌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뒤였어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너무 치열했고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남편을 몰래 미행하고 휴대폰 해제를 시도하고 회사 주차장까지 뒤쫓아가고 심지어 탐정사무소에 의뢰까지 하니까 스스로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아?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하고 자괴감이 들었죠. 그러나 내가 확실한 증거를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에 거의 형사가 된 심정으로 뛰어다녔던 거예요. 얼마 후 저는 직접 상간녀를 불러냈어요. 제가 당신 남편이랑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내 가정 박살낸 거 책임질 수 있어? 라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솔지는 다소 당당한 태도로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요. 라면서도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하더군요. 뻔뻔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편으로 그 여자도 20대 후반, 사회생활에서 유능하고 야망도 있어 보이는 이미지라고 들었는데 왜 하필 유부남인 제 남편과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딴 상황을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변명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미 결혼 서약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사실 역시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정말 제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터졌다는 허탈감, 결혼 전부터 워낙 이성 친구가 많다, 후배들과 스스럼 없다, 썸 같은 애매한 관계도 정리 안 한다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에 파국이 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은 마음 한구석에 늘 존재했거든요. 그 바람기라는 게 단순히 사교성이 좋고 인기가 많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선을 넘을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전에 작은 조짐들이 무시무시한 불륜으로 이어진 거죠. 주위에서는 가끔 결혼 전에 그런 징후가 있었다면서 왜 결혼했어? 라고 물어보더군요. 사실 저도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요. 뭐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보여주는 단점조차도 애교로 보이거나 곧 나아지겠지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늘 주위에 여사친이 많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건 나야. 설마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진짜 마음을 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남편에게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겠지. 가족이 생기면 책임감도 더 생길 테니 자연스럽게 이성 문제는 정리되겠지. 라고 기대했어요. 저희 부부는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저희에게 아이가 있었더라면 남편이 좀 더 책임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남편의 바람을 저의 탓으로 여기기까지 했었지만 결국 모든 건 바보 같은 착각이었고 남편은 그 바람기를 숨기지 못해 회사 동료와 불륜을 벌인 거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다신 안 그러겠다 며 빌기도 했지만 제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걸 깨닫자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천불이 나더군요. 이혼 소송으로 이어져서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 문제가 걸렸죠. 상간녀 역시 소송 대상이 되었고 저로서는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3년밖에 안 됐고 아이도 없었지만 저는 모조리 정리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당신들 죄 때문이야. 라는 생각에 끝까지 싸웠죠. 결국 법정에서 합의해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꽤 많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상간녀도 일부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났고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받았던 정신적 상처가 너무 컸기에 그나마 이걸로 복수 아닌 복수다 하고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회사에서 소문이 나긴 했지만 결국 둘 다 퇴사하지 않고 버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 뒤로는 그들의 근황을 철저히 차단했죠.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했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살며 자유롭게 취미생활도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무려 그 상간녀 솔지가 서 있었어요.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한눈에 봐도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요. 놀란 저에게 솔지는 미약한 목소리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몰골이 너무 초췌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해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기에 기가 막혀서 일단 거실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말은 상상조차 못할 것이었죠. 저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3개월 정도 남았대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 죗값 치르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희라면 당연히 자기랑 전남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오래 잊고 있었던 분노가 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솔지가 종이 가방을 제 앞으로 내밀며 안에 있는 걸 보여준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렸는데 아직도 저는 거실에 누워 있었고 솔지는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취소하고 있더군요. 그녀는 제 머리밭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방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아이 사진, 출생증명서, 친자 확인서, 그리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바로 제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이름은 수호. 나이는 4살 정도? 그런데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당신, 이걸 지금 나한테 왜 보여줘요? 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그 남자가 저를 버렸어요. 재혼도 이미 해버렸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주지 않아요. 저는 병이 심각해져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아이만은 살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서윤 씨를 찾아왔어요. 솔지의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말 수 있을까? 불륜으로 내 가정을 깨고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고 이제 와서 날 찾아와? 분노와 혐오가 뒤섞인 감정이 치솟았지만 눈앞에 뼈밖에 남지 않아 핏줄까지 훤히 보이는 솔지를 보면서 그 분노가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저게 바로 저 여자가 말한 죗값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 혼란스럽기만 했죠. 솔지는 아이 얼굴이라도 봐주세요. 라며 가냘픈 손으로 제 팔을 잡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직접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나쁜 마음일 수 있지만 솔지와 그 아이 모두 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 너희가 죗값을 이렇게 치르는구나 하는 후련한 마음이 들 것도 같았고 저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남편의 아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며칠 뒤 솔지에게 안내를 받아 병원에 갔죠.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 수호라는 아이는 말라깽이 체구에 머리칼도 듬성듬성 빠진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약해서 종종 호흡곤란을 겪는다고 했죠. 그런데도 아이 눈동자는 맑았고 저를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어요. 정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싶었어요. 불륜으로 태어난 건 둘째치고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하나뿐인 엄마까지 시한부로 떠나가게 생겼으니 아이 입장에선 기막힌 상황이잖아요. 솔지는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흐느꼈어요. 이 아이 너무 순하고 착하죠. 저는 이제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아이 아빠한테도 연락했지만 자기 새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다며 거절당했어요. 제발 서윤 씨가 아니면 정말 기댈 사람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솔지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단지 그 아이의 얼굴을 본 뒤로 마음속 깊은 곳이 쓰라렸을 뿐이에요. 그래, 아이에겐 죄가 없지. 그러나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이런 갈등이 휘몰아쳤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거절하면 아이는 시설로 가든 혹은 홀로 남아 방치되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 아이는 내게 어떤 존재지? 전 남편의 불륜 상대가 낳은 아이를 내가 품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분노가 올라오다가도 아이의 작은 손과 반짝이는 눈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며칠간의 심사숙고 끝에 솔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 상태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솔지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씁쓸해했죠. 이어서 저는 병원을 수시로 들면서 아이의 치료 상황을 챙겼어요. 솔지가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 때는 제가 대신 의사와 상담도 하고 서류 작업도 맡아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결국 이 아이는 내가 데려오게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돼버리는 건가? 미친 듯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아이가 한없이 순수하게 웃어주고 저를 향해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곤 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복잡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얼마 뒤 솔지는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의사 말로는 혈액암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치료도 더는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했죠. 마지막이라며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괴로움에 갈등하다 결국 차마 그 여자의 처지를 인간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그녀의 임종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했죠.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저지른 죄에 제가 혼자 다 지고 갈게요. 하지만 수호만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해요. 그대로 의식을 잃은 그녀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수호와 병실 한쪽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 아이를 달래느라 애썼어요. 아이는 아직 엄마가 죽었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계속 엄마 아파서 자는 거야? 라고 묻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만 났죠. 그녀가 남긴 것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속에는 제가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기에 충분한 돈과 아이 관련 서류,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재운 뒤에야 편지를 읽었어요. 장문의 편지에는 솔지가 5년 전 불륜을 저지르게 된 과정, 남편과의 관계, 임신을 알았을 때의 두려움, 출산 후 아이 아빠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버틴 시간, 그리고 결국 병을 얻어 시한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 서윤 씨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전 그 대가를 이렇게나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이만은 살게 하고 싶어요. 저와 그 사람의 죄로 온전히 짊어지고 태어난 이 아이에게 제발 기회를 주세요. 돈이나 양육비 관련 자료는 다 정리해두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부디 이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서윤 씨라면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밤새 병원 복도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한때 저를 나락에 빠뜨린 원흉이지만 죽음 앞에서 아이를 위해 매달리는 그녀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동시에 왜 하필 이 아이를 나한테 맡기려는 거지? 라는 억울함이 폭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아이에게 정이 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조그마한 손을 뿌리치기 힘들었달까요? 결국 저는 수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보호시설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벌써 저와 정이 들었는지 아이가 저를 꼭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제가 나랑 살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울컥해서 그냥 데려오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유치원에 갈 나이도 아직 안 됐고 심장검진이며 주사치료 등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회사를 잠시 휴직하거나 재택근무 형태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주변에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도 막막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아이를 완전히 내 자식으로 여기기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하지만 아이를 하루하루 보살피다 보니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고 지금 제게 가장 순수한 존재라는 걸 절감하게 됐어요.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만큼 복합적인 감정이 몰려왔거든요.
사실 솔지의 일로 충격을 받긴 했지만 전 남편이 상간녀 솔지와 결혼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알아보니 꽤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가정을 깨트리고 불륜까지 해놓고 결국 자기의 행복만 찾아 떠났구나.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호를 제가 돌보게 되자 저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대로 놔두긴 너무 억울해. 저 남자도 자기 죗값을 치러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전 남편의 새 가정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요. 당신 남편이 사실은 불륜으로 아이를 낳고서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내게 있다. 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냥 복수심이기도 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친아빠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새로 결혼한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전 남편이 그간 한 짓을 생각하면 혼자만 가정의 평화를 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어쨌든 법적으로도 아이는 본인의 친자식이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어렵게 전 남편의 주소를 알아냈고 그가 퇴근했을 시간이 될 즈음 직접 찾아갔어요. 솔지처럼 기습 방문을 한 거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문 앞에 서 있던 건 전 남편의 새 아내였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깔끔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으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저 과거에 그분과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 여성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전 남편을 불러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기겁했죠. 너 왜 여길? 무슨 일이야? 저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솔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당신이 낳고도 책임지지 않은 아이, 지금 내가 맡아 키우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조금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더라. 이게 말이 돼? 하면서요. 그러자 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실실 웃으면서 얼버무렸어요. 그건 옛날 일이고 나도 몰랐어.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야? 그런데 그의 새 아내는 남편과 제가 나누는 대화를 듣는 순간 낯빛이 달라졌어요.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있었다고? 그것도 불륜으로 생긴 아이? 새 아내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남편은 당황하며 그건 끝난 일이야. 나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하며 저를 밖으로 밀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제게 친자 확인서며 전 남편과 솔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며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서류를 내밀며 당신이 몰랐을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라고 일갈했어요. 결국 새 아내는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전 남편은 뒤늦게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며 저를 원망했지만 전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당한 건 생각도 안 해? 당신 정말 책임질 줄 모르는 인간이네. 그래서 솔지랑 아이까지 외면했구나. 그 죄값 이제부터 받아야지.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새 아내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한두 달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남편 쪽이 아무리 예전 일이고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변명해도 새 아내 입장에선 내가 전혀 모르던 사실인데 게다가 아이까지 있다니? 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회사에서도 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 불륜으로 이혼했는데 또 재혼해서도 저런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게다가 아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으로도 신뢰를 잃었겠죠. 결국 새 아내는 이혼을 준비한다고 했고 전 남편은 한순간에 가정도 직장도 위태로워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통쾌했어요. 이제야 당신도 죗값을 치르는구나. 물론 이런 감정을 품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년 전 제가 당한 배신과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새 인생을 살며 잘 나가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남편이 치른 죗값이라고 생각하니 최소한의 정의가 구현된 듯한 기분도 들었죠. 그렇게 전 남편이 풍비박산을 맞게 된 뒤 한동안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이 왔어요.
왜 새 가정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느냐? 그게 너한테 무슨 이득이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부냐? 등등의 말을 짓거리면서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 당신 친자식인 거 몰라? 난 이득이고 뭐고 최소한 아이가 자라면서 친아빠에게도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 그리고 당신이 또 다른 선량한 여자를 속이고 평화롭게 살려고 했던 게 잘못 아닐까? 라고 쏘아붙였더니 말문이 막혔는지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결국 법적인 양육비 청구 얘기까지 꺼내자 전 남편은 누가 그 아이를 낳으랬어? 누가 데려다 키우랬냐고. 난 모르는 일이야. 하고 뻔뻔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서류상 친자임이 확실했기에 저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마음도 있었어요. 다만 아이에게 괜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류하긴 했어요. 아이가 좀 크면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걸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아이를 내가 정말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지만 막상 함께 지내다 보니 이 아이가 제 삶의 커다란 위안이 되기도 해요. 수호는 몸이 많이 약해서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제가 엄마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이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잖아. 게다가 이 아이는 내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복잡한 생각이 몰려왔죠. 그런데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다 보면 그래,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나를 따르고 의지하는데 내가 보살펴야지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어요. 또 한편으론 이 아이가 저를 치유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마치 제가 받은 상처를 아이의 순수함으로 조금씩 덮어주는 것 같달까요? 가끔씩 솔지가 남긴 편지와 노트를 꺼내봐요. 임신했을 때의 초음파 사진부터 갓 태어난 수호의 사진, 아이가 자라면서 몇 달 차가 되었는지 기록해둔 일기장. 그걸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요. 이 여자가 내 삶을 망가뜨렸지만 자기 인생도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다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진정한 죗값이었나? 하고요. 그녀가 저희 죗값 치르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실 전 코웃음 쳤어요. 어차피 시험 보니까 마지막으로 마음 편하게 가고 싶다는 거겠지 라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 했다는 점만큼은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이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편 전 남편은 새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저에게 처음 불륜 사실을 알려줬던 분의 말에 따르면 예전부터 여자들에게 찝쩍거리는 것 때문에 뒷말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로서는 그 소식에 별다른 동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저를 배신했던 죄, 그리고 자기 새 가정까지 기만한 죄, 모두 고스란히 대가를 치른 셈이니까요. 혹시 누군가는 전 남편의 새 아내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시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솔지와의 불륜으로 아이까지 태어났는데도 그 아이를 외면한 행동은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렇다면 저는 완전히 행복해졌느냐? 사실 아직도 고민은 많아요. 수호가 자라면서 반드시 물어보겠죠. 우리 아빠는 누구야? 왜 같이 안 살아? 라고. 그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진실을 알면 아이가 받을 충격은 어떨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져요. 그럼에도 제가 수호와 함께 지내기로 선택한 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또 이 아이가 제게 없던 다른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는 남편의 배신과 상간녀의 등장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사람이 무섭고 사랑 자체를 혐오했거든요. 그런데 수호가 제 곁에서 조금씩 웃고 자라는 걸 보니 그래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남편과 솔지, 그 둘의 죄는 확실히 컸어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결국 자기들도 불행에 빠졌죠. 상간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의 새 가정은 풍비박산 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어난 죄 없는 아이는 잔인할 정도로 힘든 운명을 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만큼은 조금 더 나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가 커서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원망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해주려 해요. 그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이제는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 남편이 최근 연락을 해왔어요. 나 이제 모든 걸 잃었어. 나 혹시 다시 돌아가도 될까? 정말 뻔뻔한 말이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 자초한 거지. 아이 문제도 그렇고 솔지를 버린 것도 그렇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도 당신 선택이었잖아.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온다고? 앞으로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없는 듯 살아.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니까.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또 연락이 오면 그냥 받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말이 없고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도 않거든요. 막장 드라마 맞아요. 남편의 불륜, 상간녀의 등장, 이혼, 그리고 5년 후 시한부가 된 상간녀가 저를 찾아와 이걸로 저의 죗값을 치르고 천국에 가고 싶다며 아이를 맡기고 결국 저는 그 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뒤늦게 전 남편의 새 가정을 박살냈고 그도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었죠. 누가 들어도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죠. 인생이 가끔 소설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전개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목격자고 피해자이며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엔딩의 주인공은 바로 수호랍니다. 요즘 저는 수호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는 아직 심장 건강 문제로 정기검진을 받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됐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엄마, 나 오늘 우리 가족을 주제로 그림 그렸어 라고 자랑하며 그림을 펼쳐 보여줘요. 저와 수호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서툰 그림이죠. 그때마다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도 가끔씩은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지 하는 생각에 울컥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해요. 아니, 어떻게 그 아이를 네가 키워? 매일 전 남편이 생각나지 않아? 사실 처음엔 트라우마가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수호가 저를 구원해준다고 느껴요. 과거의 배신과 상처에 매달려 있었다면 저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결국 살게 해준 거죠. 불륜으로 생겨난 아이지만 정작 그 아이가 저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죠. 수호가 성장하면서 친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때 상간녀가 친엄마라는 사실도 언젠가는 알려줘야 할 거예요. 그때 아이가 받을 충격이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내보려고요. 설령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해도 전 그 선택을 존중해 줄 생각이에요. 너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저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겪으며 한동안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언젠가 그 막장 속에서 작은 빛이 발견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바로 이 아이, 수호였어요. 왜 이 아이가 내게 왔지? 처음엔 그저 원망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로 인해 제가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의지를 얻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 상간녀와 남편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이 저와 이 아이에게 준 상처는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가족과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 역시 저를 배신하고 상간녀까지 배신하고 새 아내를 기만한 죗값을 결국 치르게 됐고요. 솔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나마 아이를 제게 맡기며 마지막 속죄를 선택했고 그래서 아이가 살아갈 기회를 얻었죠. 물론 앞으로도 저는 아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시련을 겪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던 제 결심을 떠올리며 버틸 생각이에요. 저는 과거의 얼매이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이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려 해요.
길고도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는 복수 제대로 하셨네요 라고 할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 남편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키우냐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 역시 이 상황을 완벽히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저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안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은 어디로 튈지 정말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때로는 뜻밖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삶 속에서도 결국 희망이라는 게 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신한 이들이 언젠가 그 죗값을 분명히 치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와 함께 조금 더 평온한 길을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상 제가 겪은 기막힌 이야기였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닥 특징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저에게 요즘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얼떨떨해서 참 실감이 나지 않아요. 지인에게 살짝 운을 띄어가며 말을 했는데 제일 가지고 빈정도 조롱도 동경도 질투도 뭣도 아닌 반응을 보이길래 참 싫더라고요. 역시 가까운 사람한텐 말하는 게 아니다 싶었고 괜히 흉이나 잡힐 것 같아서 여기 익명 공간에다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꽤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는 본인이 오래도록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너만은 꼭 장남한테 시집을 안 보낸다고 하셨어요. 차남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고 그렇게 벼르고 계셨고 저는 그 바람을 딱히 이뤄드리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차남이랑 결혼하게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꼭 친정엄마의 말이 아니라고 해도 누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같이 살고 싶겠어요. 저도 썩 바라지는 않았는데 사정상 결혼 3년 차부터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왜냐면 엄연히 큰 아주버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어머니를 모실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주버님이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봤다든지 하는 사실들은 딱히 없지만 이 집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쳤던 케이스예요. 아마 어머니가 아프시게 된 상황에도 한몫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 모신다고 난리를 쳐대서 집안 꼴이 아주 말도 아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안 모시겠다고 버텨볼 생각이었는데 그때 집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뭡니까? 그날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성이 오갔었어요. 남편 역시 자기 형한테 엄청나게 대들더군요. 형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아픈 거 아니야? 아버지가 형한테 물려주신 유산도 혼자 거의 다 빼먹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주버님은 자신이 한 일은 생각도 않고 무작정 저희 남편에게 형이랍시고 소리를 질렀고요. 명진이 너 이 녀석 말이면 단 줄 알아? 엄마 아픈 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 나라고 뭐 너처럼 직장이나 다니면서 엄마한테 돈 몇 푼 갖다 드리는 거 못하는 줄 알아? 정말 동생이란 자식이 말 한 번 싸가지 없게 한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듣다 보니까 점점 상황이 험악해지고 가운데 계신 어머니는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게다가 일단 이 상황에서 큰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화 그대로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도 중간에 아주버님이 거의 다 채가듯이 하셔서 본인 사업에 다 써버리셨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잘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님도 몸성치 않으신 어머니께 굳이 대놓고 그리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 이 사람이랑 그만 살 거예요. 애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 아세요. 안 그래도 남편이 남긴 유산을 큰아들이 거의 탕진해서 써버린 데다가 그걸 고스란히 날렸다는 것에 어머님 보통 예민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인 형님이 더 이상 당신 아들과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버리니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동시에 형님께 화를 냈고요. 아니, 당신 꼭 지금 그걸 말해야 해? 형수님, 그걸 이 자리에서 꼭. 어머님 그 길로 팍 미끄러지듯 소파에 누워버리셨어요. 도저히 맨정신에 이 상황을 듣고 볼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모든 모양새가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 집까지 저당 잡혀서 비워주게 생기신 어머니는 어디 가실 데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정말 한심한 게 남자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혼까지 당했으면 좀 정신 차리고 잘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부모님 유산까지 빼먹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깨닫는 것도 없는지 아픈 자기 엄마네 집, 그것도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와서 매번 돈 달라고 징징대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게 자기 엄마한테 할 말인지 정말 내 자식도 저렇게 자랄까 무섭고 꼴도 보기 싫더군요. 엄마, 나 결국 이혼했어. 죽고 싶어. 나 어떡해? 아이고, 못 살아. 그래도 유진이랑 재현이는 이제 못 보는 거야? 너를 진짜 어쩌면 좋냐? 어머니는 안 그래도 기력이 없어서 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데 그 길로 완전 알아 누우셨어요. 양심이 있다면 본인 엄마가 저렇게까지 아픈데 이제 좀 작작 오던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한동안은 발길을 끊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멀다 하고 자꾸 찾아오면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소리를 계속 해대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형님이라도 저런 남자랑은 100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혹시 아버지 그 땅 말고 또 뭐 없어? 나 진짜 이번에 잃은 돈 찾아야 돼. 그러려면 이번에 미천이 좀 있어야 되거든. 엄마는 엄마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식들까지 마누라한테 다 뺏기고 돈도 잃고 말이야. 나 갈 데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어. 엄마 좀 알아봐. 응?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런데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본인 동생이 없는 시간에만 이렇게 꼭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맨날 잘 곳이 없다고 어머니한테 몇만 원씩 뜯어가기 일쑤였고요. 너무 속 터지지만 어머님 막상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미안해하시는 분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당신 아들인데 제가 제 감정대로 푸대접해서 돌려보내면 그건 그것대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상태로 더 참을 수는 없었기에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야, 아주버님 낮에 자꾸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면서 그냥 있을 거야? 그날은 남편도 피곤했는지 꽤 짜증스럽게 대꾸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알아. 아는데 지금 당장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그래도 형 생각만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엄마도 저렇게 아프시고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돼? 이쯤 되니까 저도 서운함이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당신 마음도 알겠는데 정작 그 치레는 다 누가 하고 있는지 몰라? 당신이 그걸 손수하면서 나한테 참아보라고 하면 나도 그럭저럭 불쌍히 여기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나 혼자 어머니고 아주버님이고 애들까지 뒤치다꺼리하고 있는데 이게 쉬워 보여? 그랬더니 남편은 뭐가 잘났다고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에게 더 성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눈엔 지금 우리 집 돌아가는 꼴이 어디 구경이라도 났나 보네? 불쌍하다고? 결국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전 실컷 할 건 할 대로 다 해놓고선 본전도 못 차리게 되었지 뭐예요. 화는 너무 나서 못 견디겠는데 도저히 이게 분출은 안 되고 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남편 출근하고 가족들 다 학교며 보내놓고 어머니와 나만 남아있는 집에 아주버님이 어슬렁 오겠지 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제는 형님까지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자기 남편이랑 해결을 알아서 할 것이지. 이렇게 동선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민폐까지 끼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형님은 정말 이 집에서 외부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그런 탓을 해봤자 의미가 없었고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어머니라도 이때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시거나 까다롭게 하셨다면 완전히 다 뒤집었을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볼 게 없고 다 끝이다 하고 엎어버렸을 텐데 어머닌 참 성품이 좋고 유순한 분이시라는 게 저를 애매하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신 와중에도 저한테 패기쳐서 미안하다며 원래 그 부지런하신 성품답게 얼마나 쓸어담고 줍고 치워대시는지 몇 번은 제가 차리긴 했었는데 그 외에 낮 시간에 먹는 식사는 본인이 다 차리시더라고요. 아프신 와중에도 일어나셔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주들 먹을 간식까지 튀겨 놓으시고 밑반찬도 뚝딱 만들어 두시니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라서 저도 이런 부분은 편했고 어머니가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불편할 사항은 달리 없었답니다. 단지 가끔 화병으로 두통이 심하게 오실 때에는 기력도 떨어지셔서 알아 누우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방에서 쉬실 뿐이셨어요. 그것조차도 내 집 같지 않아서 안 되겠다며 계속 일어나서 주변에 일할 만한 거리를 찾는 분이니 어머니가 아프신 게 아니라면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가족을 잘 챙기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이런 말 들으니 노인네가 안쓰럽다며 이런저런 우한 겪고 힘들겠다고 과일이랑 이것저것 영양제들 잔뜩 사서 보내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제 관계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고 동생이 퇴근할 때쯤 신기루 마냥 사라져버리는 아주버님. 바로 그 아주버님이 제 인생에 아주 큰 장애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었고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와는 할 얘기가 없고 그저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도 왜 집에 올 때마다 큰아빠가 여기 계시냐면서 불편해하고 애들 방을 차지하고서는 밤새 잠을 못 잤다며 애들 침대에서 잠을 자질 않나. 애들 컴퓨터로 웬 게임을 해대지 않나. 보통 민폐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지금 제일 나쁜 건 남편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참다 폭발해버렸어요. 그 전에 말했을 때도 조금 더 들어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번에도 똑같더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뭐 회사라도 쉬고 기다렸다가 형을 쫓아내라는 거야? 와, 당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막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도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해? 저는 당시 남편의 행동들도 마음에 안 들었고 갱년기로 감정기복도 심한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런데다가 저한테 자기 식구 일들은 다 맡겨놓고 왕막거리면서 짜증을 내는 걸 보니 본인도 힘든 거 알겠지만 이제 저도 한계가 와버렸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렇게 형이 짜증난다면서도 그 뒤치다거리를 다 저한테 맡기고 당당한 남편이 제일 싫더군요.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동안 제 입장은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남편에게 새삼 너무 질리고 지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냉전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남편도 이때 뭔가를 각오한 마냥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한마디도 걸지 않고 멋대로더군요. 이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는 걸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는지 계속 가운데에서 미안해 하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버님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화난 제가 결국 제발 좀 아시라고 이제 그만 좀 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아예 모른 척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버님, 자꾸 이렇게 오시면 솔직히 저도 불편해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될까요? 알겠어요. 저 목이 마른데 물 좀 먹을게요. 그렇게 말만 하고 내일 다시 출근 도장 찍는 게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이놈의 집, 내가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 진지하게 그만 살 생각을 하고 친정에도 공표해버렸어요.
친정 식구들은 왜 불똥이 니네 집으로 튀게 된 거냐며 다들 난감해했고요. 그런데 저도 별 방도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보고 오지 말래도 오고, 그걸 막아줄 남편은 미동도 없고, 궁극적으로 어머니가 여기 안 계셔야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저 어른을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진지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내민 서류를 보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받아들더군요. 이렇게 하겠다 저리 하겠다 말도 없이 그냥 받고 분노로 몸을 떨 뿐이었어요. 다시는 이놈의 집이랑 내가 엮이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 통보를 해두었고,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답답하더라고요. 애들도 대강 제 엄마 아빠 분위기를 눈치채고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애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야 될지 도무지 답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도 본인 아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계신 것 같긴 했지만 저한테 전혀 내색은 안 하시더군요. 그저 계속 미안한 얼굴로 이전과 같이 행동하실 뿐이니 전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주버님은 웬일인지 그 얼마간, 그러니까 한 3, 4일간 안 보이더군요. 이런 기미를 읽고 안 오는 건가 싶어서 새삼 이런 부분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이렇게 아주버님만 안 오면 될 텐데, 그럼 어떻게든 견뎌볼 텐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램도 오래가지 못한 채 얼마 안 되어 또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여전히 저는 놀부 마누라 마냥 심술보가 잔뜩 나와서 얼굴을 찌푸리고 저한테 말 걸지 말라는 태도를 전면으로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참 천연덕스럽게 또 말을 걸어대면서 소파에 턱 하고 누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마침 어머니가 시장을 가셔서 자리에 안 계시기도 했고요. 어머니 안 계신 걸 확인하시더니 잠깐 방에 들어가시길래 방에서 또 낮잠이라도 자려나 싶어서 정말 다 지겹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다시 나오더니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요? 그게 재수 씨, 그간 고생 많았잖아요. 나도 그 고생 다 알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고생한 게 다 누구 때문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병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데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이렇게 편히 사는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늘어놓은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턱 하고 나와버렸어요. 이거 우리 엄마 통장이에요. 이거 숫자 보여요? 0이 몇 개 같냐고요. 이거 자그마치 40억이에요. 네? 40억이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주버님 때문에 집도 파신 걸로 아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목돈이 있으셨다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요. 엄마도 돈이 있고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괜히 재수씨네 들어와서 살고 싶기도 하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갖고 있는 거라고요. 참 황당하죠? 나도 이거 발견하고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엄연히 어머니 돈이긴 하긴 했지만 상황들 돌아가는 게 여간 심상치 않았고 점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더군요. 아마 명진이도 아마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걸 거예요. 듣기로는 이혼한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우리 마누라는 위자료 얼마 못 줬지만 재수 씨까지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뭐 막말로 이 돈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아서 갖고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거 돈으로라도 받아야죠. 들을수록 정말 속이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남편에게 이젠 완전히 정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아는 일을 남편이 모를 리가 없었고 그래서 순순히 저렇게 모시자고 했던 건가 싶어서 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픈데 아주버님은 아랑곳 않고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재수씨, 재수씨는 그나마 나보다는 엄마한테 신임을 받고 있는 편이니까 엄마 통해서 이거 비번 잘 알아내봐요. 내가 이거 잘 처리해서 아무리 못해도
재수 씨 쪽에 반은 떼어줄 생각이에요. 엄마가 나한테는 이제 통 이런 거 오픈을 안 하는데 내가 겨우 찾아낸 거라고요. 여기까지 듣고 있으려니 점점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되어서 일단은 볼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생각할수록 어머니나 남편한테 배신감도 너무 크게 들었고요. 엄연히 그게 제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죽을 상을 하며 아버님 유산을 아들이 다 써버렸다고 칼부림 못지않은 싸움을 해놓고 말이에요. 40억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제 눈으로 숫자 다 세어보고 어머니 성함이 있는 통장인 걸 확인하고 나니 왠지 그냥 다 허무하고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생각이 저만치 끝까지 갔다가 도달한 결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돈을 제가 어쩌겠다는 게 아니고 아주버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한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무런 왕래도 없이 툭 나타난 분이 이런 얘기를 꺼냈어도 좀 당황스러울 판에 평소 행실이 워낙 단정치 못했던 아주버님이니까요. 제 상황이 뭐가 되었던 된 거고 솔직히 남편이나 어머니가 진짜 서로 같이 살기 위해 저런 큰 재산을 숨기고 연기를 한 거라고 쳐도 그냥 다 엮이기 싫고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오순도순 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말을 하기는 해야겠더군요. 원래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했는데 간신히 외나무 다리를 혼자 건너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매우 퉁명스러운 얼굴로 이혼 서류 재촉하려고 그러냐며 단박에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더군요. 왜 전화했어? 얼른 이혼하자고? 그렇게 갈라서고 싶어? 이런 모습에 저는 참 가당치도 않다 싶어 혀를 쯧쯧 찼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주버님이 제게 했던 얘기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비록 우리가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악화된 사이이고 정말 그 40억 중 20억을 저한테 진짜로 준다고 해도 이 상황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남편과 사이가 악화되고 애들과 살아가야 할 궁리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았거든요.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고 난 정말 제대로 똑바로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했어요. 하나라도 꿀릴 건 없는 상태로 누가 나를 들춰낸다고 해도 조금도 걸릴 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네 가정이 깨지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남편과 불화에 이르면서 이혼을 할 때 협의니 뭐니 유책 사유니 이런 것들을 상담하다 보니 더 강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주버님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남편은 그 말이 끝나고 놀란 듯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말이 만들어낸 여파는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파였어요. 한동안 형과의 만남을 암묵적으로 피하고 있던 남편은 완전히 눈이 돌아 그 길로 자기 형을 찾아가서 제법 큰 사단을 내었거든요. 아마도 엄청나게 한바탕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만 제가 걱정한 건 딱 한 가지였는데 혹시 아주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걸 말했냐고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면 어쩌지 싶어서 그걸 남편에게 한번 단도리 시켰는데 바로 답하더군요. 여보, 그건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면목이 없어. 미안해. 당신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외면하고 있었어. 할 말이 없다 정말.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남편과 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당시에 남편은 정말 형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본인의 상황이 너무 짜증스럽고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화풀이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한테 그런 재산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고 하고 왜 말씀을 안 하신 건진 본인도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염려했던 대로 어머니는 이틀 정도 자리에 누워 못 일어나셨어요. 나중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시긴 했는데 그래도 모든 상황들이 기막히셨는지 급기야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내가 니네한테 이걸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나한테 돈이 있다는 걸 명환이가 알면 이 꼴이 날까봐 한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으려고 그랬던 거였다. 근데 그놈이 그걸 또 알아냈다니 내가 대체 호랑이 자식을 키운 건지 어쩌면 내 팔자가 이러냐. 아들 하나 때문에 집을 그렇게 말아먹고 어떻게든 돈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니 말이다. 아무튼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으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정말 냉수를 뒤집어 쓴 듯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서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애미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너라고 그런 상황에 돈 생각이 안 나지는 않을 건데. 명진이랑 사이 안 좋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근데도 너한테는 미안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 모든 게 다 내 탓 같아 말이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명환이 일도 네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정말 나는 네 얼굴을 어찌 보면 좋으냐. 그러시면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에게 뭘 적어서 주시는데 바로 통장 비밀번호였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니랑 말 잘하면서 구슬러 보라며 통장도 같이 주셨던 걸 제가 어머니께 드렸거든요. 근데 그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까지 따로 써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후 제 손을 맞잡으며 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앞이 허해지더라고요. 이거 애미 네가 갖고 있어라. 난 이제 필요 없어. 돈은 있어도 없어도 죽을 맛이구나. 정말 나보다는 젊은 니들에게 정말로 필요해서 쓸 때가 있을 테니 좋을 대로 쓰거라. 남편과 저는 둘 다 좀 당황스러웠고 그 돈을 덜컥 받을 순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번에야말로 좀 욕심이 나긴 했지만 사람이 그럴 순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아주버님의 유혹을 거부하는 게 더 쉬웠다면 쉬웠지. 이건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겨우 속으로 많은 갈등을 내려놓고 어머니께 한사코 거절하면서 밀어내게 되었어요. 몇 번을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나니 결국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알겠다고 접으시더군요. 근데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다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이날은 정말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대답도 못한 것 같아요. 애미야, 명환이는 모르고 명진이 알고 있는 원룸 건물이 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 이동을 네 이름으로 해주마.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계속 초조해하며 살아야 될 것 같다. 나중에 명환이랑 또 얽히지 않도록 유류분 소송이니 뭐니 해서 변호사랑 상담도 해두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때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어머닌 즉각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얼떨떨하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전혀 모르던 상황들이 거듭해서 이렇게 반전으로 일어나니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남편도 나중에 듣더니 그냥 아무 말 않고 받으라고 하고 어머님 본인 가시고 난 뒤에 통장 속 금액도 편히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더 어안이 벙벙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젠 저 역시 약간 마음이 기울었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인데 제게 일어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른이 제 편이거든요. 이런 사연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전달될진 모르겠으나 제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시고 모두들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가난한 집안을 못 견뎌 일찍이 도망간 아버지, 그리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집을 떠났지만 결국 연락도 없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저를 돌봐준 것은 오로지 할머니 한 명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어린 시절. 전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것도, 어머니가 그 사실을 못 이겨 결국 저를 떠나버렸던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지막에 떠나기 전 엄마가 남긴 말만을 기억하고서 언젠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시 저에게로 돌아와서 단란한 새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며칠만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랑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알았지? 집이 가난해서 평생 사탕 같은 주전부리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그날따라 사탕을 사주시던 어머니. 제 손에 잔뜩 안겨진 사탕에 너무도 기쁘고 신이 나서 그게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볼 마지막 날이라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며칠은 이미 훌쩍 지났지만 전 그럼에도 혼자 남은 집을 떠나지 않고서 그냥 망연하게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올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버림받았고 결국 어머니랑 아버지는 영영 한 가족이 같이 살던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생각해보면 딱히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에게 제대로 된 부모님 노릇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이 그렇듯 부모가 인생의 전부잖아요. 집에 라면 부스러기 하나 없어서 수돗물을 마시며 며칠을 쫄쫄 굶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위험했을 때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이 바로 시골에서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어찌 이렇게 혼자 있어? 할머니라고 해서 어머닌 아버지와 연락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기적으로 아버지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버렸고 그게 걱정된 할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혼자서 비쩍 마른 채 부모님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저를 보게 된 거였고요. 아가, 할머니랑 같이 갈래? 할머니는 제가 평생 부모님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던 따스한 목소리로 본인과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무조건 싫다고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할머니가 아니면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렸던 제가 그런 걸 알지도 못했죠. 그냥 왜 이렇게 엄마랑 아빠는 안 오는지, 대체 언제쯤 우리 집으로 올 건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다시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서 정말로 아이답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르고 달래준 건 역시 할머니입니다. 그래, 엄마랑 아빠 이 할머니가 할머니네 집으로 꼭 오라고 할게. 그러니까 일단은 나랑 같이 가자. 배도 고프지 않니? 분명히 할머니가 와서 저를 달래주기 전까지는 배고픈 것보단 당장 혼자서 부모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배고프지 않냐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허기가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허름한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죠. 철제 식기에 끊임없이 숟가락을 부딪히면서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키는 제게 할머니는 본인 몫의 국밥까지 덜어주며 아이고, 그렇게 급하게 먹다가 다 체할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거의 다 흐릿한데 정말 할머니를 만났을 때 먹었던 국밥만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랜만에 배가 부르게 국밥을 먹고 나서 전 할머니를 따라서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은 시골까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서울처럼 번화한 곳도 아니었기에 사실상 사는 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일찍이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였기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저와 할머니가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성인이어서 제 밥벌이를 제가 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초등학생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대학까진 안 간다 치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꾸준하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할머니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쉬지 않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본인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는 밥을 굶으면 안 된다며 그냥 김치 몇 조각에 흰 쌀밥이라도 꼭 차려놓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할머니의 정성도 모르고 그냥 맨날 맛있는 반찬이 없다면서 투정만 부렸던 것 같아요. 기껏 할머니가 차려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싱크대에 전부 버리고 어리다곤 했지만 너무 철이 없었죠. 그때쯤 돼서는 이미 어느 정도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그에 대한 슬픔과 서러움 때문에 아무 죄도 없고 오히려 저를 돌보시느라 고생하는 할머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물가에 다 젖어 너덜거리는 폐지도 어떻게든 말려서 팔겠다면서 매일같이 한 보따리씩 폐지를 짊어지고는 집에 오느라 바빴는데요. 게다가 할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 들인 노력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그런 거로도 사는 게 나아진 것은 아니기에 할머니는 가끔 동네 이웃집에 구걸도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소. 다 늙어가지고 밥 좀 못 먹고 굶는 거 나한테는 별일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뿐인 손주가 굶고 있는데 그 어린 것이 배고 옳고 그러는 건 내 죽어도 못 보겠소. 혹시 남는 쌀이라도 조금 얻어갈 수 있을지. 사실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차려놓은 밥과 반찬도 어떤 때는 할머니가 국어를 통해서 힘겹게 얻어오신 것들이었죠. 하지만 부끄럽게도 어릴 때 저는 그런 할머니의 고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왜 나는 남들처럼 부모님이 없는지,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랑 살 때 나만 왜 할머니랑 살아야 했는지, 할머니는 왜 쓰레기 같은 것만 주워서 집에 오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고 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보이면 아는 척을 하기 싫어서 슬쩍 할머니가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혹시나 같은 학교 친구들이 보면 너네 할머니 폐지 줍냐면서 놀릴까 봐요. 아주 먼 훗날에 알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그 당시 어린 저를 생각해서 저를 먼저 본 날에는 오히려 본인이 돌아서 다른 길로 가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제가 본인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신이 저에게 한 가지를 바꿀 기회를 준다면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무시하고 싫어했던 그 순간들을 모두 바꾸고 싶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는 할머니가 제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어지간한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살갑진 못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폐지를 줍느라 늦게 오시는 날에는 미리 할머니 드실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다 컸네, 다 컸어.
그러면 할머니는 폐지를 줍느라 잔뜩 지친 얼굴을 하시고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저와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진 못했을 것 같아요. 비록 부모님은 저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욱 깊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비록 대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 어차피 공부에 큰 뜻이 있던 것도 아니기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얼른 할머니를 도와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했습니다. 작은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서 제품을 검수하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걸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그날은 고기도 좀 먹고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만한 옷도 사드리는 기쁨으로 버텼어요. 물론 할머니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한 일도 없는데. 그리고 언제나 저를 이렇게 일하게 만든 가난에 대해서 늘 본인의 탓만 하셨죠. 할머니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면 탓할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할머니, 이제는 저도 돈 버니까 굳이 힘들게 폐지 줍고 그러지 마세요. 라며 할머니가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아무리 큰 용돈을 줘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언제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폐지 주우시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어릴 때야 제가 일을 못해서 할머니가 힘들게 폐지 줍고 그거 팔면서 돈을 벌어야 했지만 지금은 저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닌 좀 집에서 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닌 그런 제 말에도 꾸준히 폐지를 주러 다녔습니다. 그 또한 저 때문이었죠. 제가 비록 취직을 했을지언정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조금이라도 결혼 자금을 대주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비록 잘 살지를 못해서 어디 다른 집 부모처럼 멋있고 그런 건 못해줘도 그래도 니네 할머니로서 조금은 줄 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스승의 은혜보다 더욱더 하늘 같은 것이 저에게는 할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한평생을 낮은 곳에서 한없이 착하게 사신 저희 할머니 덕분인지 결혼한 남편도 참 착한 마음씨가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넉넉지는 않을지언정 전 할머니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본인이 힘든 걸 조금 견디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나마 요즘은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추세라고 해도 저 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무조건 여자는 시댁을 조금 더 우선시해야 하고 챙겨야 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을 챙기기야 했지만 딱 그만큼 남편이 저희 할머니를 무척 챙겨줬기 때문이거든요. 장모님, 이제 그만 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선이는 제가 잘 챙길게요. 에휴,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나저나 우리 선이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조만간 장모님께 한번 들릴게요. 장모님 좋아하는 맛있는 거 들고서요. 남편은 저희 할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처조모이기에 할머니라고 불러야 맞겠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저희 부모님이랑 다름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장모님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그런 남편의 생각을 저희 할머니도 무척이나 기꺼워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손주이긴 하지만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준 것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친자식처럼 아낀 손녀딸의 사위에게 장모님 소리를 듣는 게 저희 할머니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덕분에 저희 할머니는 저랑 남편이 집에 온다고 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 상 가득 차려서 주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참 고마운 게 많았죠.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산 뒤로 결국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부모로서 저를 이전처럼 챙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늘 힘들게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게 손녀로서 너무나 마음에 걸렸는데 남편 덕분에 더 이상 할머니가 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 역시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마음 같아선 할머니와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 솔직히 마음처럼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는 결혼하고 약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하필 또 쌍둥이였던지라 전 애를 낳고서 육아를 하면서도 동시에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애들 좀 보고 나면 하루가 끝나서 피로에 지쳐 골아 떨어지는 게 전부였고 어느 날은 꼭 연락해야지 하고선 마음을 먹으면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못할 때도 있고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들 안부 물으려 자주 연락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애들은 자냐? 너는 피곤하진 않고? 네, 할머니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어떡하지? 나 집을 치워야 해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다. 얼른 끊고 치워라. 언제 어떤 이유로 전화를 거셔도 할머니는 늘 제 걱정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증손주들을 저만큼 예뻐하시긴 했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웃으시면서도 그만큼 제가 힘들까봐 언제나 걱정하고 또 안쓰러워했던 할머니. 남편 덕분에 할머니에게 혼자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용돈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살면서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면 엄청 멀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지만 최근에 조금 속상했던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 돌잔치가 있어서 할머니에게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기차표를 끊어드렸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잔치 이틀 전에 일찍 올라와서는 저희 집에 묵으셨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을 길게 보는 거라 저도 너무 좋았고 남편도 원체 할머니를 잘 따랐던지라 저희 애들 포함해서 5 식구끼리 참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 뒤에는 마음 편히 할머니랑 식사를 한 기억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애들 돌잔치를 빌미로 오랜만에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서 좋았고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늘 걱정하던 저희 부부 얼굴도 간만에 확인하고 그렇게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증손주들마저 볼 수 있었으니 행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잔치가 끝나고 할머니는 하루 더 저희 집에 묵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있는 동안 저랑 남편이 장을 보고서 오랜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해물탕을 끓여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둘이 나가서 장도 보고 이왕 나간 김에 할머니랑 함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집에 필요한 것들까지 전부 잔뜩 사서는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웬 어린애들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을 우르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어쩐지 느낌이 그리 좋지 않아서 남편에게 우리 저쪽 한 번만 들렸다 가자 라며 일부러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폐지를 줍고 계시는 분한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와, 거지다. 거지야. 폐지 줍는 거지. 얘들아, 일로 와봐. 안 돼. 우리 엄마가 거지한테 가지 말랬어. 제 일은 아니지만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전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할 할머니였거든요.
순간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할머니를 가장 적극적으로 놀리고 있던 아이의 어깨를 확 붙잡고 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당장 어머니 모셔와!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겁을 먹었는지 우르르 도망을 갔죠. 전 바로 할머니에게 가서는 할머니,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와서 폐지를 줍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거 하지 말랬죠? 라며 할머니에게도 호통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보고 폐악질하는 손녀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에겐 어쩌면 단순한 행동이었을 건데 왜 제 가슴에는 못이 박힌 것처럼 보기가 싫었을까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쯤에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랑 이렇게까지 친하지 않았고 아직 할머니의 사랑을 제가 몰랐던 철없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집 가정 형편을 알게 된 반남자의 하나가 저를 가리키면서 거지 손녀라고 놀려댔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 얼마 전에 너희 할머니 봤다? 너희 할머니 폐지 줍잖아. 맞지? 아, 쪽팔려. 나 같으면 그런 거지 할머니 손녀는 안 하고 싶을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그날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쥐어 뜯어 놓았고 덕분에 담임 선생님이 저희 할머니를 불러서 학교까지 와야 했습니다. 저한테 머리를 뜯긴 채 엉엉 울고 있는 남자애에게 선생님은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전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결국 저희 할머니가 대신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전 그마저도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할머니가 사과를 해야 하지? 그리고 선생님은 왜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러는 걸까? 억울해. 진짜 억울해. 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비슷했던 상황을 또 한 번 목격을 하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머리끝까지 분노가 솟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저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이자 깊은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후로 헤집어질 일이 없어서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을 뿐이었던 거죠. 제가 마구 화를 내자 옆에 있던 남편이 당황하면서 여보, 좀 진정해. 할머니 놀라시잖아. 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남편이 말리는데도 화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진짜 서울까지 와서 왜 이러세요? 돈이 필요한 거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제발 그놈의 폐지 좀 그만 주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돈 버니까 폐지 줍지 말라고. 그때도 제 말 안 듣고 꾸역꾸역 줍는 거. 그땐 참았는데 이젠 저 결혼해서 할머니가 저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랑 저랑 합쳐서 훨씬 더 큰 돈을 용돈으로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왜? 돈 부족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하세요.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혼자 서러움에 못 이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흘끗흘끗 대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달래려드는 할머니의 손길, 남편의 손길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는 제발 편하게 살았으면 했던 할머니가 과거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일했던 시절이 지금까지도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잠깐 산책을 나왔는데 아유, 안 주우려고 해도 이게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울지 말아라. 응? 울지 마라. 이 할미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불쌍한 우리 할머니. 진정을 하고 나서는 할머니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할머니 이제 일 안 해도 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할머니 이제 고생하지 마. 내가 잘할게. 더 잘할게,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가 신경 쓰이게 한 게 잘못이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고서 저도 철이 들고 할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저는 철이 없는 부분이 있고 할머니는 그런 저를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눈물이 채 닦이지 않은 눈을 해가지곤 해물탕을 끓여서 할머니와 남편과 셋이 오손도손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할머니를 배웅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없이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게 되는지. 요즘 시간이 하루하루 더 깊어가는 게 어쩔 땐 참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커가는 자식들이랑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남편과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이를 먹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결국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할머니도 점점 더 늙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전엔 그래도 제법 정정하셨는데 요즘은 보면 허리도 많이 아파하시고 다리도 쑤셔하시고 제게 말은 안 하려 하시지만 이젠 제법 눈으로도 보이는 증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름대로 할머니에게 잘하려고 하고 건강식품도 챙겨드리려 하는데 과거 같지 않은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한평생 저희와 함께 살아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하는 순간에도 할머니와 이별을 하게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상만으로도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견되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고 계시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잔 걱정이 많은 성격 탓인지 전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한없이 저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할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일처럼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여전히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저는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고 괜히 자책감만 들고요. 그래도 옆에서 남편이 잘 달래주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진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저희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무조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아주었으면 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 분들 모두 저희 할머니의 건강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